오늘 무섭죠? 투기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뉴스들이 거의 공포 수준으로 도배했는데 지난 2017년 준공된 서울 성북구 보문 파크뷰 자이 지금 50% 폭락해갖고 지금 뭐 연말 되니까 마구 던져서 던지지 말라고. 이게 작년에 11억에 거래됐대요. 지금 50% 가까이 폭락을 해서 거의 뭐 도배인데 연말 지금 분위기가 그냥 뭐 지금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들은 오늘 롯데그룹에서 35세 이상 대규모 사직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에서 대규모로 오늘 사직서를 유통업계가 드디어 대규모 감원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뉴스에는 없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메인 뉴스나 찾아볼 수는 없어요. 거의 다 삭제했고 지금 올라왔던 글들도 지금 롯데 35세 이상 사직서를 받고 있다고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 35세 직원도 희망퇴직 명당에 얼마? 35살 이후부터 희망퇴직. 지금 이게 유통업계는 고용이 크기 때문에 자르면 몇만 명 규모입니다. 옛날 카트라고 옛날에 이거 비정규직 만들고 그럴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르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 35세 이상 희망퇴직 받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다나가예요. 다나가. 뭐라고? 다나가. 지금 제가 다나가 사태 벌어진다고 그랬죠. 지금 그 사태가 벌어지는데 언론에서 안 나와요. 롯데 전업계가 지금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이제 신세계도 나오겠죠, 있으면은, 이러면. 롯데시네마,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컬처윅스, 3년차 이상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3년차 이상. 24개월 주고 나가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차 이상. 지금 이게 이제 건설업계도 이제는 다 지금 좀 있으면은 12월 25일인가? 그거 지나면 이제 그때 시작할 건데, 아니, 블라인드에 아까 롯데 직원 올라왔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지금. 어떡해요. 올랐는데, 롯데홈쇼핑은 근속연수 5년 만 45세 직원. 그나마. 롯데컬처윅스는 10년 차. 재취업 지원금은 2천에서 5천만 원 주신답니다. 이거 몇만 명 자를 텐데, 쿠팡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쿠팡에 다 밀려갖고, 지금 다 내보내야 된답니다. 지금, 아마존, 알리, 쿠팡 다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IMF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지 않으니까, 자기가 겪지 않으니까, 남의 일처럼 지금 느끼는 겁니다. 키드랑 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메일로 자료들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간 앱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요 앱진에서 2023년 월간 앱진 신용등급 분포 상황, 업다운 라시오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어서 지금 신용이 올라가는 기업, 신용이 내려가는 기업 이런 게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잘 구분되어 있고 변동 리스크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고 부정적도 있고 안정적도 있는데 물론 이게 안정적인 거죠. 채권이라도. 그리고 지금 11월 30일 기준 부정적으로 등급이 내린 거 하나 토탈에너지, 대상, 롯데하이마트, 코리아세븐, 롯데건설, SG에너지, KDB 생명보험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지금 네거티브로 내리고 있는 거 기업들. 주식이나 채권 하시는 분들 이거 할 수 있죠. 부정적으로 지금 등급을 내린 거 이거를 월별로 이거를 배포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기업평가에서. 그래서 지금 요걸 다 할 수 있는 부정적으로 바뀌는 기업들,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등급이 긍정적으로 조정되는 기업들 딱 알 수 있죠. 요거는 A 등급이지만 지금 그럼 B-인데 안 좋은 기업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디지? 바로 저축은행, OK저축은행, BBB 플러스로 부정적 등급으로 네거티브로 바뀐 기업들 지금 전망이 한 단계씩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저축, OK저축, 키움예스, 저축은행, SL중앙, 웰컴저축은행, BBB는 A캐피탈, JTBC, 홈플러스. 그리고 BBB-는 이때 여기부터는 이거는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요 이하부터는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언론에 안 나와 있어도 부정적 이 BBB에서 더 내려가는 기업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돼. 자, 일단은 DYD 주 한창이 B-입니다. 거기 사실상 벽산 엔지니어링, 일성건설 중에서 언론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다원시스, 남신약품, 세아 ICT 엔테크 주,
HLB 생명과학, 제이스코 홀딩스. 지금 채권 중에 8%짜리가 있어요. 삼성증권 들어가면. 어디 지금 그런데 막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야? 그 이름이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어디야? HLB 생명과학. 여기 투자하시는 분이 채권 좋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한국 기업 평가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등급이 상향으로 돌아선 기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51, GSPS, DGB 캐피탈. 그러니까 여러분들 DGB 캐피탈 나와갖고 인기 없으면은 채권이나 주식 사셔야 되겠죠. 7,500원이래. 냉큼 사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FNI, N캐피탈. 그 다음에 HD 현대엘렉트릭,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하나 호텔 앤 리조트도 지금 등급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지 빌리티,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대형주가 드디어 긍정평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긍정. 이거 포지티브로 바뀌었고, 네거티브로 바뀐 회사니까. 이 중에서 요거는 정말 위험하다. 따라해봐. 요거는 정말 위험하다. 보이시지? 뉴스에 나오는 순간, 뉴스가 혹시 뜨면은, 그래서 채권, 특히 지금 채권 시장이 좋으니까, 알짜배기들, 신용등급 오른 채권들하고, 신용등급이 내린 채권들이 있으면, 네거티브 바뀐 거 있으면은, 부정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긍정적으로 바뀌면, 부정이 바뀌면, 여기 지금 2억 찍었다고 지금 한강다리 가신 분 얘기고요. 2억 했는데 지금 200만원씩 2억 대출받아서, 1억 6천 대출받아서 200만원씩 갚고 있더라고, 영끌. 여기 다 돈 벌었다는 얘기인데, 나온 얘기 2억 다 청산됐다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작년에 집 들어가고 올해 집 투기하라고 들어갔던 사람들, 끝난 거지, 인생. 자산에 대해서는 부채가 있으면 안 돼요. 변동금리 5.5% 한 달 원금 빼고 이자만 600만원. 다 빚 얘기예요, 지금. 헤어질 각오하고 빚 높였는데 쓰레기라고 버림받고 있어요. 공감하는 사람도 많고, 27살에 빚 1억, 그냥 죽고 싶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냥 죽고 싶다. 미친놈이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회생 고민 중에 자살할 거 고민된다. 근데 자살하면 남은 가 부담해야 될 빚이라도 갚고 죽는 게 맞겠지? 32살에 빚 5천 후기. 지금 난립니다, 그냥. 난 흑수저 애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요즘 흑수저 새끼들 특히. 야, 반말할게. 야, 니네 새끼들아, 살아가는데 기댈 데 없으면 이 새끼야. 돈이라도 모아야지, 씨발, 그게 기댈 수 있는 거지. 백이 있고, 뭐, 줄도 없고, 부모도, 그러면, 돈이라도 모아야지, 새끼야. 자격증이 따고. 그래, 안 그래? 빚내는 게 아니고, 빚내갖고, 씨발, 죽고 싶다. 야, 다 죽고 싶다는 얘기밖에 안 올라와, 지금. 흑수저 새끼가, 저축도 안 하면 미래가 어디 있냐? 1억 2천, 3천 모았는데 캐피탈이고 17.5%고 지랄이고 220만원씩 나가더라고, 이자만. 그거 여러분 배당 받는 거야. 100만 원은. 여러분 돈 100만 원 배당 나오는 거야, 저거. 세상 어디 기댈 데 없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돈이라도 모아, 새끼야. 얼마 안 돼. 그래, 모아, 그냥. 미친 척하고. 이 꼬라지가 좋냐,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와갖고? 와이프한테 빚 오픈했다. 5,900이고. 배달 뛰자고 그러고. 좋냐, 이게? 뒤지고 싶다. 누가 해주면 안 되겠니? 누가 갚아줘, 자본주의 새끼야. 빚 2억 달성. 30대 빚 2억 8천. 10년 전 빚. 하루 연체됐어요. 죽는 끝난 거야, 인생. 하루 연체돼도. 전화 계속 옵니다. 내일까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 뭐. 고객님 문자 계속 오고, 손 드들들 떨리고. 안 겪어봤지? 지금부터 지금 다 겪고 있어. 어때? 맛이 어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씨발, 인상 밑바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 흑수저 애들. 세상 기댈 데 없으면은 저축을 해야지, 새끼야. 어떻게 해야 돼? 저축을 해야지.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기댈 데 없는 흑수저면 저축을 해야지. 세상 기댈 데도 없는데 저축 안 하는 그 배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빚까지 내고. 에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난 애들 얼마나 안 줄 알아? 헉거리다가, 저러다가, 공사 현장 가고. 에휴, 나중에 그 돈을 한다 포커 뛰고, 더 나락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 내가 틀렸다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누가 씨발 진정성 갖고 얘기했는지 그건 시간이 지나야 나와요. 누가 진실한지. 근데 그때는 늦은 거지. 너 세상 나가서 부모 공활 기댈 데 없으면 저축이라도 해, 새끼야. 예, 안녕하세요. 예. 매일 불안한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업하시거나 뭐 하는데 참 도움이 될 텐데 일단은 좀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30년에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내용은 이래요. 지금 내용은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극단적 인구조 원인 영향 대책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는 이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한다고 나옵니다. 예, 잃어버린 30년에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 초저출산 원인은 일단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래요. 일단은 여기에 뭐 지금 분위기가 일단은 여성하고 남성하고 분리시킬 남자가 잠재적인 뭐 가해자, 성범죄자 이런 식으로 여성부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온갖 이수정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가 다 대체로 그런 식으로 몰고 왔어요. 범죄자인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98년도 이후의 세대는 결혼을 아예 극단적으로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사회 분위기가. 근데 이 내용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 사태보다 지금 98년생 이후는 더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화종을 유지하는데 자기의 사고방식을 사회에 이입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나와서 떠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태는 이 공화종의 역사에 크나큰 우려와 근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지금 20, 30대는 헤어진 연인들을 강간죄로 고발하고 있어요. 무수하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고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헤어지면 강간죄로 고발하고 돈을 뜯어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보세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 여성 카페에 가보세요. 오늘 헤어진 남자친구를 강간죄로 고발했어요. 6년을 사귀었습니다. 5년을 사귀었습니다. 이 새끼가 결혼을 안 해주네요. 나 하나 물어볼게. 이수정 씨부터 시작해갖고 뿌띠분들한테 너 같으면은 저런 여자애들 니네 집안에 네 자식 새끼의 며느리를 받아줄 수 있겠냐? 대책이 없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만 하지. 그러니까 언론의 얼굴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뻔뻔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감투를 주는 문화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조용히 연구하신 분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정말 실력 있고 조용히 학자적으로 공부하시고 대책을 만드는 분들은 지금 출세를 못하고 뼈빠지 일만 하고 TV에서 온갖 헛소리나 대안 없는 개소리 떠는 사람들은 지금 온갖 사회 영향력을 갖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아무런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누리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책은 이겁니다. 지금 앞으로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는데 저출산 고령화라는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대로 그대로 소화합니다. 이유는 지금 20, 30대는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80%가 비정규직에 집값은 너무 높고 결혼하더라도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장과 분배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은 고령화됐을 때 또한 극단적인 빈곤층이다.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극단적인 빈곤층입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요.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인구 고령화, 빈곤, 초저출산의 이유가 뭐냐? 가진 새끼들만 뻔뻔한 인간들만 다 갖고 나머지는 개돼지란 얘기예요. 직설적으로. 그럼 어떤 착취에서 불안을 느끼냐? 고용 불안, 피 빨아먹고 버리기, 주거 불안, 전세금이라든지 전월세금이면 모든 게 폭등만 시키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그러면 전부 전세 사기치게. 양육 불안, 비정규직 계약직이 무슨 양육 휴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출산을 포기하고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여자는 3천만 만들어 갖고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제는 고용 불안이나 인생을 조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냥 개돼지예요. 지금 이 MZ세대들의 부자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데 그만큼 고용 불안이 많으니까 돈에 미쳐서 저렇게 날뛰는 겁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지금 폰지 대출 사기 치는 거 지금 전국에 퍼져 있는 사기꾼들 MZ세대입니다. 배당법이 국회 통과된 것 같아요. 앞으로 배당입니다, 여러분. 뭐 월세와 배당이야. 앞으로 배당 세상이야. 어차피 2030년 전에 다 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PBR 좋은 회사로 이제는 선정을 해야 되겠지. 다 이게 내가 그랬잖아요. 승계 작업 때문에 가치와 상관없다고. 자본시장법이 바뀌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원래부터 이 새끼들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해주려고 법을 만든 거지. 기업이 실적을 내도
내가 중간에 회사 세워서 처먹고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이건 내 회사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이른바 뭐 족볼가에서 헤쳐먹으려고 지금까지 사실은 배당법이 안 바뀐 거죠. 이거 한 20년 전에 이미 바뀌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배당은 어떤 거냐? 주식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배당 기준이 있고 주주총회를 하고 배당액이 확정돼 배당금이 지급되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배당 기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배당 기준일이 있어. 근데 얼마가 배당될지를 모르는 거야. 배당 날짜만 있고 현행은. 그러니까 내가 12월이 됐는데 내가 배당금을 몰라. 언제 할 수 있냐? 주주총회가 된 다음에 배당금이 그때 4월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랬어. 이 지랄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2월에 주주총회가 소집됩니다. 배당 기준이 아니고 주주총회가 소집이 돼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순서가 바뀌는 거지. 요 순서가 요 앞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을 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내가 주주인데 배당금이 결정된 걸 보고 팔지 안 팔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뭐 SK니 뭐니 돈을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배당금을 모르는 거야. 배당 기준이 있어도. 그러니까 배당 기준이 왔는데 내가 배당 받을 돈을 지금까지 몰랐던 거야. 미친다란 거지. 자,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 아, 현행하고. 내가 2월 달에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게 돼. 월 초 시작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이 회사를 계속 가지고 배당금 받고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안 가야되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된대? 그러면 어떻게 되긴 주식이 계속 안정적인 거지. 배당금을 모르고 배당금 받을 때하고 배당금을 알고 배당을 받을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배당 주주만 확정을 하고 2월 달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당 금액이 올라가죠. 지금처럼 배당 없을 때는 최소한의 배당을 해도 배당 기준이 있고 이 주주총회 소집되니까 배당금이 이렇게 작다 어리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주주총회는 이 배당금 확정 전에 하니까 주는 대로 받아가야 되는데 주주총회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까지 2달 동안 주주들이 배당금이 작으면 배당금이 이제는 확정이 됐잖아요. 가만 있겠냐고. 가만 안 있지 여러분이. 아니 내가 CGV에 투자했는데 올해 4천억 수익이 났대. 옛날 같으면 내가 배당 기준일에 주주를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를 결정하든 그냥 그 다음 달 돈 들어오니 가만히 참아야 되는데 먼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결정이 되고 배당 기준일이 4월 달이에요. 다시 봐봐. 배당 기준일이 4월 달 12월에서 4월 달 바뀌었어. 그러면 이거 할 때 배당금을 먼저 배당 기준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작다, 많다, 작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내년부터인가? 그래서 앞으로 배당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배당. 그럼 왜 배당 세상이 열리냐?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배당을 안 해주게 되면 무슨 일 있냐? 소비가 없습니다. 배당 구리면 바로 던지면 주가 폭락하는 거지. 이르면 언제? 내년부터 이르면 내년, 안 돼도 내후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회사 정관을 2월 중 개선해서 2024년 1분기 중 개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후년쯤에 되겠죠? 내년이라고 그러는데 시행 시기가 기업 여건에 따른데 내년에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2025년 1월에 하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어떻게 해야 돼? 내년부터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들 찾아서 들어가야지. 배당금이 적게 정관하고 지네끼리 그러면 몇 달 동안 해서 이 새끼 해임하자고 얘기해야지. 내년부터 뭐 빠르면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얼마의 기간이 있는 거야? 이런 거 관심 없거든. 1년 기간이 남았습니다. 1년. 알짜배기 먹을 수 있는 기간 1년이 남아있어요. 참고로 재작년 배당 1위는 KTNG. 그러니까 배당 많이 줄 만한 회사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앞으로는 배당이 답인 거죠. 배당만 뭐하냐?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배당이 많아지면 미국도 그렇지만은 소비가 많이 늘어나요. 세금도 많이 거치고 은행주도 좋죠.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고 결정해야 돼. 은행주 같은 경우에. 왜 지금 나라에서 지금까지 돈을 갚았는데 앞으로는 은행에서 손실이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담배, 주정, 뭐 도박, 커피 이런 게 최고야. 설탕, 커피, 담배 이런 5가지 최고야 그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 있는 세상에서 사실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일반 준전쟁보다 생활고에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못 살겠다고. 너무 많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도시주택보증공사 원금 다 까먹는데, 이게 경기도 깐통 전세 예상 분포도입니다. 어떤 아비규환이 벌어질 거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고양시, 부천, 화성, 수원,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내년부터 경매 물량 대폭발 아비규환입니다. 지금 고양시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다 뻥입니다. 고양시 내년부터 아비규환이에요. 왜? 전세가율 100% 이상 분포도입니다. 사상 최고치 찍는 데가 고양시, 부천, 동탄, 수원입니다. 경기 북부, 경기 남부가 사상 최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들 무제한 경매입니다. 빨간 거는 성남, 광주, 용인은 여기 분당, 여기는 어느 중간 정도. 최악은 고양시, 일산 신도시, 동탄 신도시, 수원, 호매실 지역, 부천, 지옥, 경매 대란 최대 지역. 노후 특별도시 지랄이니 몇 년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사실은 이쪽 지역 전세 대규모 그냥 전세 대란 경매 물건 무제한 폭발 지역입니다.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좀 조만간에 나옵니다. 수원, 화성, 부천, 고양 사상 최악의 경매 대란 지역입니다. 인천은 시작했고요. 이제 경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은 지금 뽑지도 않고 있어요. 일부러 화곡동부터 지금 인천에 난리지만 이제 앞으로 2차가 남은 게 여기입니다. 동탄, 수원, 고양, 부천. 경기 남부는 이제부터 지옥의 동네입니다. 압류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경매는 본격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나오려면 이게 나오려고 2023년 8월에 만든 거니까 나오려고 그러면 내후년 소송 끝나고 내후년 초 2025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 물량. 그리고 그 다음에 안산입니다. 안산, 성남, 용인, 광주입니다. 지금 공공금융기관이 왜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아비규환인데 사람들이 멀쩡하냐?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제해준 돈이 12월도 안 됐는데 3분기까지 3.6조입니다. 4조가 넘어가요, 이제는. 공공기관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빚 갚아준 게 10조 원이에요. 나라가 지금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이 올해만, 통이 아닙니다. 2023년에 영끌들 빚 갚아준 게 10조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끌들 대신해서 빚 갚아진 게 지금 10조 원입니다. 내년에는 더 폭발합니다. 내후년에 더 폭발.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사실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폭발이 아니야? 지금까지 나라가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안 터진 거예요. 올해만 10조 원이에요. 내년에 한 15조, 20조 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 부실률이 무제한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막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금으로. 그리고 기금이 바닥나고 국가 돈으로 지금 기금 자본을 다시 증자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가 파산으로 가고 있어요. 국가 파산. 금융공공 올해만 10조 원입니다. 아직 3분기까지만 10조 원이 아마 15조 가까이 될 겁니다. 올해. 꼭 나오면. 13개 보증기관이 대입 연재해준 게 지금 10조 원이에요. 3분기까지. 저거는 내년 예산으로 10조 원을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은행 금융기관은 1조 9천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조 원은 나라가 대신 갚아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심각함 못 느끼는 거예요. 망하면 이제 자빠지면 나라가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올해 지금 3분기까지만 10조 원입니다. 부천 역전세입니다. 경매 대란 2차 경매 대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핵폭탄입니다. 압류자산 경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량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매 가격은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들이 없어요. 지금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찰가가. 물량은 무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법원이 과연 이걸 지금 행정 능력이 되느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되느냐, 좀 위문시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쌓은 물건이 압류 건수가 아마 IMF보다 더 이번에 주택 압류 경매 건수가 IMF 2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사상 최대 경매 대란이 될 것 같으니까 시작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민생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인스타에서 나대는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사기꾼들이나 정신병자가 대다수예요. 현실 감각이 없는 분들이에요. 부자고 지랄이고. 그리고 뭐 가치 투자니 뭐 하는 사람, 그 사기꾼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부자가 어떻고. 대놓고 사기꾼이에요. 이번 경매 대란은 리만은 뛰어넘고 IMF보다 2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택 수량이 늘어났고 그랬지만, 대출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지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주택 경매 수량이 많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나온 게 아닌데 이 정도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압류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금 나라에서 10조 원 갚아줘서 그나마 올해 3분기까지 10조 원 대신 갚아줘서 그나마 연체율 떨어지 막아준 겁니다. 전세 사기 금액이 올해만 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시간만 되면은 몇 억만 본다고 그러면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사기를 치고 있어요. 기금은 다 지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보증공사 12월에 50배수에서 70배수 늘리고 자본금도 1.5조 원 수요를 합니다. 자본금을 까먹어서. 사실상 파산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 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더 쓰면 막을 수 있어요. 나라에도 더 이상 돈이 없어요. 보증기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증자를 내도 문제는 국제 신용평가사에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빚은 20, 30대 영끌들이 빚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인생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살자 증가수 보면 알겠지만 코로나 환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 나가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다 나가라. 기업에서는 다 나가라. 블라인드 글 보니 지금 블라인드 가서 보세요. 민생이나 생활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사고 시작이에요. 지금 뉴스들 기억 뉴스예요. 뉴스 지금 다 통제 들어간 것 같아요. 신화일보 이런 겁니다. 내수 침체 10월부터 본격화됐어요. 지금 10만 개 사장이 폐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10만 개가 폐업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생활고, 지금 민생 생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 최악입니다. 블라인드 가시거나 지역 신문에만 진실이 있어요, 지금. 지금 다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지금 내가 그랬죠? 4개월 만에 나홀로 사장이 몇 명이 사라졌어? 지금 자영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다 도산이나 파산입니다. 나라 언론은 거짓말쟁이에요. 4개월 동안 가게가 10만 개가 폐업했습니다. 개인 10만 개가 폐업했어요, 지금.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안 팔려도 그만 망하는 거고. 제가 원자력 세상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발표 났네. 다들 뭐 친환경이니 뭐니 막 그래요. 나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씨 얘기하는 것도 난 100% 정치를 믿지 않아요. 미국, 프랑스, 영국, 우리나라까지 2050년까지 용량을 3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원전. 우리나라 원전 산업 대박 났습니다. 제가 원전 산업 대박 날 거라고 그랬죠. IMF 이후에 최대 파산 경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나 이런 거를 낮추기 위해서 원전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원전이 폭등하면 세계 핵무기도 폭등합니다. 앞으로 3배 된다는 거죠. 자, 드디어 강남 신축 아파트들이 경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쏟아지면 집값 똥값 되는 거죠. 강남이 우한에 전부 경매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가 올라서야 싫어요.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부도예요, 지금. 노예들이 결혼도 출산도 아무도 안 합니다. 애도 안 낳고. 왜? 다 비정규직이거든. 출산 결혼 포기한 이유와 비정규직. 내가 이야기할게. 왜 출산을 포기하는지. 비정규직이라 그래. 공무원 월급이 낮다 그러는데 세종시니 뭐니 공무원 도시 가면 애들만 넘칩니다. 직업이 안정적이면 아이들은 낳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서로 낳으려고 막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산율이 왜 낮냐? 계약직 비정규직 참고로 낮은 겁니다. 자, 부동산업이 어느 정도로 침체냐 그러면 중개법인, 직방중개법인의 50%가 권고사지고요. 직방은 90%가 나가래. 사실 직방이 뭐라고? 90%가 나가래. 상반기에 20%를 내보냈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 얘기해 줄게. 부동산 업계가 50%는 그냥 강제로 나가래. 상반기에 20% 내보냈고 지금 거의 대부분 90%가 나가래. 지금 이거 뭐야? 내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 다 나가세요. 중개법인 여기 나오네. 중개법 거래절벽 칼바람. 지금 중개법인 80% 권고사직. 90%랑 80% 권고사직.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80% 권고사직. 다 나가. 지금 이게 직장 분위기입니다. 상당수. 제가 그 얘기했었죠. 여름 끝난다.
이번 사태 다 나가 사태라고. 다 나가세요. 서초 4달 만에 7억 폭락했다고 뉴스 나오기 시작하네. 경매 무관해. 서울 아파트 경매 급증. 이제 제가 2차 경매 대란까지 있을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지금 1차 경매 대란 작년 지방부터 불었기 때문에 한 30% 정도 와 있어. 1차 경매 대란은 올해 제가 보기에 지방부터 불었기 때문에 올해 한 2, 3월부터 들어간 겁니다. 1차 다시 말씀드릴게요. 1차 경매 대란이 올해 들어간 거예요. 지방은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언론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년이면 1차 경매 대란이 끝나고 잠시 소강 상태했다가 주택 거래량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폭망해서 경매가 폭등하는 이런 2차 경매 대란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보다는 2차 경매 대란을 계속 추천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감정평가액이 1차보다 2차가 훨씬 싸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격을 측정할 수 있고 그때 급매 사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차 경매 대란 한 30% 정도 진행된 겁니다. 지방의 경매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내외 경제 전망이고요. 제목이 내년에 누적되는 리스크 속에서 낮은 단계 균형점을 찾아가는 한 해. 산업정말 서머리로는 2024년 세계경제 비우호적 패러다임이 이제는 이건데 원래 세계경제가 분업화였는데 이제 단절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가고 생산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끝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년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공급망 거시지표, 서프라이즈 등이 계속 있고 제일 무서운 게 이거. 처음에 나오는 게 고금리의 시간차 역수. 내년에는 뭐라고요? 고금리 시간차 역수. 이걸 뭐라 그래? 다 망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웬간한 것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거죠. 아마 지금 IMF보다 더 많이 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지. 내년에는. 답이 없는 거 그냥 망하는구나. 그냥 얘도 망하네? 쟤도 망했어. 이거지. 그러니까 내년은 어떤 해냐? 얘도 망하네? 쟤도 망했어. 다 나가. 왜? 고금리를 못 견뎌서. 연쇄적 도산 계속. 그리고 퇴직금 좀 쓰면 창업 사기꾼들이나 온갖 사기꾼들을 활개치고 비관론 확산되고 시장에 거기 구조 조정에다가 투자할 때 투자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가 최대 폭탄이 되고 이거에 디레버리징이 더더욱 본격화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뭐 정부에서 없어요 그런 거 앞으로. 유망 산업은 무조건 AI, 배터리, 원자력 발전. 제가 얘기했던 원자력 발전 들어가죠? 스마트 농업, 로봇이 됩니다. 앞으로 주요한 패러다임이 뭐라고? 인공지능, 배터리, 원자력 발전, 스마트 농업, 로봇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2020년대하고 1990년대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 인플레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이 고도화되면서 분업화되면은 계속 생산 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2020년부터 지금 가는 경제 패러다임은 분절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하고 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잡아먹히겠구나. 분절화. 그러다 보니까 값이 더 비싼 대로 노동력 이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상품 소비처라든지 생산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건데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다랐던 게 2020년 이전하고 다른 게 그 전에는 미국이 캐치업 전략이라는 걸 허용했어요. 그게 뭐냐? 첨단 기술, 원천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하는 거를 응용 기술이나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했는데 2015년부터 이게 지금 사실상 이렇게 시작된 거는 2015년부터죠. 첨단 원천 기술에 대한 도전을 거부하고 변곡적 기술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다 따라왔더니 미국에서 AI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죠. AI. 이 AI로 인해서 전혀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AI. 중국 애들이 창의성이 없죠. 다 따라왔는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애들이 창의성이 없습니다. 서로 지금 기술을 공유해서 가격을 코스트를 낮추는 게 아니고 공유를 거부하고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면 소비 시장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죠. 두 개였던 세계가 하나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다 바뀌어갔던 거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대중국에 대해서 공장을 못 짓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생산 국가에서 더 이상 우리 자원을 싼 가격에 팔지 못하겠다고 공동적으로 지금 협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G20하고 세계가 분절화되는 거죠. G20 시장, G7 플러스 브릭스, 권위주의 경쟁,
경제국가, 사회주의,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여기에 브라질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브라질, 러시아, 칠레.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지금 세계 경제의 부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부분 확장 초기가 있고 현위치가 실물 부분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부터 이겁니다. 망하는 쪽으로, 실물 망하는 쪽으로. 언제부터? 내년부터. 금융 부분은 현위치가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복합 불황이라 합니다. 실물 부분도 회복이 안 되고 금융 부분은 긴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불황을 뭐라 그래? 복합 불황이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물 부분이 지금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금융이 받쳐줘야 하는데 금융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초긴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데거든. 비탄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탄력적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둘 다 비탄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치면서 불황 오는 걸 뭐라 그래요? 복합 불황이라. 그럼 누가 돈 버냐? 현금으로 지금 배당받는 사람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들만 돈을 받는 겁니다. 다 그냥 경제 주체는 뭐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만 돈 버는 거예요. 내년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충격이 시작돼 갖고 가는 거를 갖다가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균형점을 찾아가는 건데 못 견디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국가든 개인이든. 그래서 내년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냐? 국채 전망이 이렇습니다. 4.31, 4.5가. 그래서 금리는 지금 상승폭이 둔화될 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왜?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소비가 축소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나라도 우리나라는 죽어나는 거죠. 가계는 더 이상 고금리로 견딜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라진 상태로 시장에 내팽개쳐지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가게에서 뭐 뭘 팔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만 늘어나고 사채, 카드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으면 소비 여력이 급감하고 소비가 없는 거야 내년에. 그러면 가게만 그러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부도율 폭등하는 거야. 내년에 부도율 폭등입니다. 내년부터 금융기관은 부작용, 손실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고금리 충격 여파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게는 저축한 것도 뭐 소비할 거 다 현금이 다 말랑한 거고요. 저금리 대출도 만기가 도래해갖고 내년부터 고금리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거의 폭락, 기업 부도율 증가, 금융기관은 이 부도율에 따라서 부실 자산이 폭등. 정부에게는 저금리로 지금까지 찍어냈던 저금리 국채가 만기에 도래하고 있어요. 고금리로 다시 찍어야 될 텐데 나라도 지금 파산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공식 보고서 3일 회계록이 내년부터 좆됐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기관들이 국가의 무한의 전 주체가 뭐야? 현금이 전부 폭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금리가 전부 다 만기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금리로 이제는 다 대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없어. 더 이상 너 같은 애를 신경 쓸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활고가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수입하는 다른데 블록화가 돼서 뭐 이렇게 같이 뭐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국제관계도 안 좋고. 중국 리스크는 소비 급감, 우리가 수출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적자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제 경기가 이제는 회복 단계로 들어서는데 금리가 뭐예요? 금리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이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데 금융 부분이 긴축 사항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률이 1% 이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이름이 뭐야? 부정적인 복합 불황. 내년 이름이 뭐라고? 복합 불황이라고. 내년이 최악이라니까, 긍정적 요인, 최악 국면을 내년부터 통과한다. 부정적 요인, 내년이 복합 불황 원년이다. 소비 여력도 없고, 장사할 때도 없고, 고금리 장기화 여파, 폭망. 이름을 뭐라고 그래? 복합 불황. 그러니까 이제 지연됐던 부채 조정도 시장에 가게 내팽겨치게 될 수밖에 없다. 한계차죠. 망하는지 이제는. PF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파탄 시작된다는 거죠. 기준금리 만약에 여기서 좀이라도 인상하면 환율화 물가에 부담이 되고 추가 인하할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되는 오도 가도 못하는 게 빠져 있는 건데 지금부터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 위험 제고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 얘가 뭘 소비하고 상품을 만들어. 그러면 물건을 수입하지 않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디리스킹. 이번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최대 수혜주였는데 한국 경제가 이번 공급망 개편의 리스크가 최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대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간에 껴있으니까. 아, 이 새끼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리튬 수출 중단해? 그런 식으로 요새 이제는 관세 부추 이런 것보다 아예 공급을 중단해? 이쪽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전 업종 영업이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선 말고는 영업적자 평균 30%, 마이너스 30%입니다. 이게 경제 상황이야. 유틸리티 마이너스 87점. 이게 올해 최악 침체였는데 내년부터 좀씩 살아난다는 게 이겁니다. 특히 조선은 449%인데 용접할 사람이 없네. 화학도 살아나고 반도체도 이제는 서서히 살아나고 IT 하이 살아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기가 회복되려고 그러는데 고금리 충격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지금 망할 때는 다 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AI 반도체 쪽이죠. 제조업 회복으로 화학 수요 점차 개선될 전망이고요. 조선 최대 업황이 예약돼 있고 인터넷 AI로 온라인 광고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다변화되는 채널도 중장기적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동차, 운송, 건설, 은행, 철강은 힘들다 내년에. 그래서 패러다임 유망 업종은 무조건 생성형 AI 시대, AI 반도체. 그 현대 반도체 알려줬죠. 현대 반도체 요새 주가 많이 올라갔죠. 배터리, 원자력 발전, 스마트 농업, 로봇, 인공지능 배터리 자세히 돼 있으니까 유망 산업 전망도 보시고. 그래서 내년부터 복합 불안이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냐? 자본시장을. 이게 오늘 나온 미국의 내용입니다. 미국은 주가 조작이나 내부 뭐 하면 벌금의 20%, 30%를 내부자한테 돈을 줘요. 포상금을 줘. 얘네도. 리만 이후에. 하도 리만한테 주가 조작한 걸 보고 1년에 그래서 내부 고발로 피해를 지금 없애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투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뿐만 아니고 내부에서 고발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2011년 도입한 도드-프랭크법. 제재 부과금의 10%에서 30%를 줍니다. 우리도 금융감독원이 이걸 알면서 왜 안 할까? 내가 책에도 이거 써놓고 그랬었는데. 리니어시 제도 도입하고 도드-프랭크법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 원래 그전에는 334건밖에 안 됐대, 얘네도. 리만 때. 올해 18,354건이에요. 뭐만 씨발 조작했다 그러면 증거 남겨갖고 전부 다 고발하는 거야. 얘네도 이만큼 주가 조작이 많다고. 한국은 어떻겠어요, 이거. 지금 미국이 올해 포상금만 5천억을 넘게 했답니다. 주가 조작하면은. 재벌이 지랄이고 파산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최대가 20억입니다. 수천억 먹든 말든 자본시장 위험을 제거하면은 그에 맞는 내부자한테 미국처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